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장 퇴임을 한 지가 7개월 정도 됐는데 오늘 차를 타고 다시 이 원주로 오는데 전혀 낯설지가 않아서 엊그제 왔다 간 것 같은 기분으로 왔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만나서 강연의 형태로 만나기는 하지만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임 이사장이 7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강연한 전례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오늘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는 그 부탁이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의 실행 전략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무래도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강연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강연을 다 기억하거나 또는 안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고 해서 이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권도 바뀌고 현재 새로운 이제 모색을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 전략, 어떤 부분을 실행 전략을 지금 구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할지, 그 다음에 공단이 어떤 태도와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사실은 2시간이니까 굉장히 길게 그 시간을 주신 거지만 내용이 꽤 많아서 정리를 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내용과 개요를 정리를 해보겠는데, 우선 이제 돌봄이 뭐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먼저 보시는 것처럼 돌봄의 내용은 대개 4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키우는 돌봄이죠. 두 번째는 노인을 모시는 돌봄입니다. 이 2가지는 이제 모든 가정에 다 있는 그런 돌봄의 부담입니다. 집에 이제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돌봄의 부담이 있고, 그 다음 가끔 환자가 생기면 환자를 간병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막연하게 돌봄이 아니라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 이렇게 4가지 돌봄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동 돌봄은 이제 보육 체계로, 환자 돌봄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위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오늘 이제 얘기의 주제가 되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서 이제 돌봄을 제공하게 되는데, 전통적인 모형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돌봄의 제공자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 돌봄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동을 돌봐야 되고, 며느리나 딸의 이름으로 노인을 돌봐야 됩니다. 장애인은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제 환자는 생기면 역시 또 이 집안의 여자들이 가서 간병을 해오는 것이 전통적인 돌봄의 모형이었습니다. 여성들의 돌봄 부담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게 노인 여성의 복지와 복지의 수준, 그리고 여성의 복지의 수준은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게 반대의 관계, 기량적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요컨대는 노인 장애인이 편하게 살려면 여성이 희생을 해야 되고, 여성이 희생을 하지 않으면 노인 장애인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선
이 돌봄이라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잡혀 있게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되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 부분은 아동 돌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 돌봄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서비스 구매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더 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간병 부담,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이 아무리 열심히 잘 효도를 해가면서 모셔도 기능 증진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효도를 해봐야 노인들의 기능을 증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능 증진까지를 시키는 것은 이건 노인 이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가족 돌봄으로서는 수발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 맡기면 시설에서 잘 해주느냐 하면 현재 상태로 시설의 질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설에 맡기고 나면 또 가족들은 굉장한 죄의식에 빠지게 되죠. 결국 이거를 다 정리해서 보자면 현재 이 전통적인 돌봄의 모형은 거의 함정에 빠져 있는 수준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가족의 차원에서 이제 돌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돌봄의 시대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인구학적 관점에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그래프는 제 강의를 할 때 들으신 분들은 보신 기억이 날 텐데요. 이 맨 위에 있는 이 옆에 그 그래프가 그 인구 피라미드를 정리해서 하나의 그 막대기로 그린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초록색 부분이 유년 인구입니다. 14세까지. 그 다음에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 노년 인구가 65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1960년도의 그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3분의 1을 넘는 인구가 아이였고, 그리고 아주 적은 노인 인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52년생이기 때문에 1960년도 이 그래프에서 여기쯤 8살짜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65년, 70년 이런 식으로 5년 간격으로 이걸 그래프를 쭉 그려보면, 이 20세기 이 후반부에 일관된 이 패턴은 뭐였냐면, 그 아이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이죠. 이때는 가족 교육을 통해서 아주 열성적으로 이제 이 아이를 줄이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이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비약적으로 팽창을 했고, 전체 인구도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살이었던 저는 5년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코호트 이동을 해가지고 인구가, 나이가 이제 먹어가니까 지금 현재 1922년에는 제가 70살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코호트 이동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있느냐면, 이 앞에 분들은 대략 여기쯤, 그 뒤에 앉으신 분들은 대략 여기쯤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코호트 이동을 해왔습니다. 여기 있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뒷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생산 가능 인구가 절정기에 있는 이 시기에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모실 사람이 있지만, 이 여러분들은, 특히 뒷자리에 있는 이분들은 여기로 가면 모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위축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가 이때 이제 거의 절반 정도의 인구가 60세 이상 환갑을 지난 나이로, 그러니까 여기 2050년 경이 되면 한국 인구는 60세 이전과 60세 이상으로 반분되게 됩니다. 환갑 이전과 환갑 이후로.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은 분들은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자면 저부가 다 독거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성들이 돌봄 노동에 붙잡혀 있고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인들도 집안에 이제 묶여 있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는 이 인구 감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을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여성들을 돌봄 노동에서 풀어내고 장애인들도 이 이동성을 주고 여러 가지 보조기구를 두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규적인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 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렇게 정리를, 시대적 과제를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다양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 뭐 재가, 의료, 가정간호, 복지 서비스, 수발 등을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라는 말이 꽤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인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기 집에서, 살던 집에서 영어로 하자면 in place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편리한 방식,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가정방 와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갈 수 있으면 이제 기관에 의뢰 방문하듯이 데이케어 센터 같은 걸 방문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체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살면서 오히려 의사 간호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주든가 내가 의뢰 방문하는 식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이 케어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 3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보건의 요소, 복지의 요소, 그리고 이 집에 있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주거의 요소가 그 3요소가 이제 구성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황은 어떠냐? 그 전에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여기서도 강연을 한 2번 한 기억인데 그 가족이 돌봄을 하든지 아니면 시설 돌봄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정신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돌보다가 가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시설로 보내면 시설에서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법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입원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휴전문 현상이 일어난다. 정신질환자들은 이제 이 가족과 핑퐁을 치게 되는데 탈가족화라면 시설화가 돼버리고 탈시설화를 하면 가족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담과 부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노인은 그보다는 어쩌면 더 비참한데 가족화되어 있는 상태로 노인들을 돌보다가 가족들이 돌보다가 그러다가 시설로 보내면 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한번 보내면 그 다음에는 퇴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퇴원퇴소를 하지 않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식이 이 집에 있다가 시설이나 병원으로 한번 가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거기서 죽는다. 이래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장애인들은 어떨까요? 장애인들은 젊어서부터 장애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족들이 돌보다가 안 되면 시설화를 하고 시설화된 상태에서 10년도 살고 20년도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게 이 한국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답이 이제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거죠. 요컨대는 그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의 돌봄의 부담이 없게 탈가족화 시키면서 시설화도 안 하는, 그러니까 탈시설화와 탈가족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 대안은 커뮤니티 케어를 충분한 수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컨대는
이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제3의 공간이 있어야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가능해지고,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시설을 다 없애버리자는 건가? 그게 가능하냐? 이런 이제 반문이 좀 있어서 제가 그게 아니고 이 지역사회 돌봄의 이 적합한 경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이 적합한 경우를 놓고 이런 적절한 선택을,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를 했다가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거를 바꿔, 이걸 했다, 저걸 했다는 거를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 부적절 입원이나 부적절 입소가 없는 방식으로 이 지역사회 돌봄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환적 돌봄이라고 하는데, 이 순환적 돌봄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요컨대는 그러면 어떤 지향을 가져야 되느냐? 우선은 이게 이 문제를 작은 이제 단위에서 또는 일부 저소득층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 문제가 풀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전국민 의료보장을 하듯이 전국민 돌봄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보편적인 적용을 하면서 충분한 숫자를 받아야 되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실제로,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는 말은 정말 지역사회 돌봄을 해서 인권이 보장이 되고 질병관리가 되고 이 복지가 증진이 되고 하는 이펙티브니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정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높은 수준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가야지 된다. 우리가 처음에는 의료보험을 부분적으로 도입을 했다가 12년 동안 노력을 해서 전국민 의료보장을 하듯이, 물론 이 전국민 돌봄보장도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부분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전국민 돌봄보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목표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의료보장이나 장기요양보험 때 인프라 구성이 잘못돼서 지금 공급자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행태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듯이 그거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좋은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사회 돌봄에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가 있을까 하는 그거를 이제 제가 공단에 있을 때부터 연구원하고 이거를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1915년, 19년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600만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돌봄의 범위를 넓게 잡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할 때는 진짜 실체가 어느 정도이냐, 이 프레임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노인만 딱 놓고 해보면 노인은 140만입니다. 그러니까 140만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노인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신체장애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인도 이 지역사회 돌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염병 환자, 이건 주로 이제 치료받지 않는 결핵 환자 같은 경우 가정방문을 해줘야죠. 이 와상노인 환자는 예를 들어서 이 중풍에 걸렸다든지 이 대퇴골골절이 일어나서 집에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럴 적에 어떻게든 집에서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요양병원에 이런 쪽으로 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만약에 정말 좋은 지역사회 돌봄이 되면 가정간호사나 의사가 왕진도 가정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와상노인 환자들의 욕창 관리도 해주고 배뇨 관리도 해주고 호흡기 관리도 해주면 집에서 환자를 보살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 환자를 조금 병원에서 일찍 퇴원을 해가지고 이 집에서 이 수술 관리라든가 수술 상처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으면 우리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재원 일수를 이틀, 사흘 정도를 줄일 수가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만약에 환자들의 재원 일수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재원 절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종류의 지역사회 돌봄을 우리 공단에서는 활용을 해야 된다. 희귀 질환 관리자도 이 집에서 매번 병원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집으로 가정 방문을 해주면 훨씬 상태가 좋아질 것이고, 생애 말기 환자가 돌아가시는 것도 호스피스를 병원에서 하지 말고 이 집에 계시면서 재가 호스피스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집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서비스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에서 병은 있는데 약을 먹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결국은 이게 무려 240만 명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폭탄 같은 존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우리한테 어떤 환자로 나타나게 되냐면 뇌에 혈관이 터졌다든지 심장의 혈관이 막혔다든지 이런 종류의 환자로 나타나서 뇌수술을 한번 하면 1,000만 원, 심장 수술을 한번 하고 나면 1,000만 원, 이런 식의 돈을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 중에도 우리는 이런 환자들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환자들을 찾아서 가정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왜 약을 안 먹는지, 왜 약을 안 먹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경제 사정이 매우 안 좋다든지, 가족 관계가 복잡하다든지,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종류의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 방문 간호사가 방문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이 중에 상당수가 이 약을 먹는 환자로 이제 관리가 되는 환자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아마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공단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막대한 이득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지역사회 돌봄이 이거는 주로 노인 요양보험의 해당자고요. 요거는 건보와 이 중에 상당수가 또 노인이기 때문에 요양보험하고 이 가정방문하고를 콤바인을 하면, 잘 배합을 해서 하면 우리 건보에 굉장히 많은 장기적인 이득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공단에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많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로 현실이 될 것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문보건 서비스를 엄청나게 하는 거죠. 방문을 거의 이제 제가 뒤에 슬라이드 있지만 개미군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방문 간호사 또 이 복지사, 이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이 개미군단처럼 이 강원도 산골부터 이 서울의 아파트까지 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돌봐 주는 거예요. 간호도 해주고 수발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이 진전되는 거를 막아주고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간보호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대량으로 공급해야 돼. 이거는 쉽게 얘기하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낮 시간 동안에 노인들이 나가서
거기서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요법을 하면서 8시간, 12시간을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가족은 집안에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거나 학교에 가고 노인들은 데이케어 센터에 갔다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오게 되니까 며느리 딸들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은 방문 서비스로 그 설사 집에 모시고 있더라도 이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탈가족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스 하는 방식으로 탈시설을 하면서 동시에 가족 부담 없는 탈가족화를 할 수 있는 방식.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활용을 하면서 주간보호센터를 더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 연구원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린이집 보육원이 45,000개가 지금 전국에 깔려 있는데 거의 같은 숫자의 주간 돌봄 보호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사자 달린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도 한 50만 명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해야 되겠다. 물론 이거를 내일 하고 있거나, 뭐 내년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거쳐서 꾸준히 이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 쪽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보건 쪽의 시스템을 묶어서 보건복지의 원스톱 서비스가 개미군단이 찾아가는 그런 전달 체계를 여기다 만들어서 이 전국적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전국민 돌봄 보장의 방식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지역사회 돌봄 얘기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새로 강조를 한 게 주거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주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지역사회 돌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건복지 두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서 사람이 사는 노인 장애인 이런 우리가 통상 사는 집 그러면 이것밖에 생각이 없죠. 우리가 사는 아파트, 뭐 단독주택 이건데요. 거기 말고 이 주거의 형태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깁니다. 이 노인 장애인들 중에 전체 중에 장애 정도가 1+, 2+, 3+ 이렇게 가면서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거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서구 사회 일본까지도 보급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룹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지나면 ADL 장애가 상당히 심해지면 시설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 있으면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급성기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컨대는 노인을 모시는데 노인이 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집, 이런 집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봐도 탈시설화, 탈가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스펙트럼이 있느냐 하면 우선 저는 노인과 장애 있는 집은 집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고쳐주느냐? 예를 들어서 노인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노인을 모시는 사람이 이 중에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문지방을 제거해 준다든지, 실내 난간을, 그러니까 이 벽에다가 이렇게 난간을 붙여서 잡고 다니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든지, 그 다음에 미끄럽지 않은 화장실, 욕실, 그 다음에 이런 데가 날카롭게 되어 있는 곳에 찾아보시면 요 고무 패드를 대서 푹신하게 해주는 게 이미 있어요. 파는 게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노인 모시는 데는 이런 거 있나 찾아보고,
혹시 넘어지실 때 머리 부딪혀도 머리에 뇌진탕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걸 붙여드리세요. 또 화장실에 이 잡을 수 있는 이 손잡이 달아드리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조치를 해드리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드려도 그 부모님들이 훨씬 편해지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과거에 새마을운동 했던 것처럼 이게 변소 개량 사업, 부엌 개량 사업, 뭐 지분 개량 사업 했듯이 노인주택 개량 사업을 해야 된다. 연구원하고 해보니까 한 200만 채쯤 되는데 그때 이제 연구원이 꽤 고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만 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사장님이 이거 전셋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셋집은 고쳐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또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자관 집 고치는 짓을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 우리 공단은 이 집 고치는 작업을 200만 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낙상 환자가 대대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재정 절감의 한 방안으로 이 집 고치는 작업을 하도록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거 충분히 뭡니까? LH 같은 데서 할 수 있는데 LH를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달라고 또는 국토부에 가서 이거 해달라고 우리가 하면 돈 많이 줄어들. 이거는 거의 아까 장기 요양 만성질환 관리 사업 하면 10년, 20년 후에 리턴이 오지만 집 고치는 사업은 내 생각에 즉시 리턴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덜 넘어지실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까? 그 노인네들이 낙상하는 또 한 가지 장소는 집 주변의 도로예요. 동네 도로를 보도블록 이거 제대로 안 깔려 있어서 지팡이 짚고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휠체어도 못 다니고 유모차도 못 다녀요. 이건 여러분들 유모차 끌어보셔서 알 거예요. 우리나라 일반 보도에서 유모차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을 얘기할 수는 없죠. 보행자 우선 규칙, 여유 있는 보행자 신호, 이거는 저처럼 약간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이걸 잘 느낄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 보행자 신호는 어느 정도냐면 저 정도의 보행 속도를 가진 사람이 딱 파란불 들어왔을 때 가서 저쪽 보도에 도착하면 이 빨간불이 들어오는 정도의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불편한 사람은 건널목을 건널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령사회를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1,000만 원, 2,000만 원 깨지는 거거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룹홈은 이제 그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를 어떻게든지 프로모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룹홈도 이제 많은 그룹홈을 이제 제공하면 이제 장애인들을 모은다든지 노인들이 몇 명씩 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서포티브 하우징인데요. 이 서포티브 하우징은 이제 지원주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이 그림이 이게 그래프가 아니고 아파트 한 채를 이제 모식도를 그려본 건데 여기에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혼자 살게 됐을 때 한 명 또는 두 명이 사는 이 하나하나 이제 주택을 이렇게 한 동을 지었다고 치면 이 주상복합처럼 주상복합인데 주상이 아니고 복합을 짓는 겁니다. 이 1층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떤 이 기능을 가지느냐면 세 가지 기본 기능을 가지는데 첫째는 공동의 식당입니다. 공동의 식당은 여기 있는 입주자들이 이 아래층에 이 공단의 직원 식당 같은 그 식당에 와서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은 이 방에서 밥을 해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한 15평 정도의 그 작은 방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기보다는 공동의 거실에 와서 마치 노인정에 모이거나 데이케어 센터에 모여 있는 것처럼 여기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공동의 코먼룸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당직실이 있는데 이 당직은 24시간 당직을 서주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입주민들의 침대 옆에는 병원 입원실에서 그 보는 것 같은 이 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면 한밤중에도 이 당직에서 쫓아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콜 버튼을 누르면 당직에서 쫓아와 가지고 데리고 병원을 가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사라지느냐? 여기서 결식을 할 위험, 고독하게 살 위험, 그 다음에 혼자 죽을 위험, 이런 것들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그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 비싼 시설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실버타운에 갈 엄두가 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원주택은 중산층 내지는 중하층까지도 갈 수 있는 단가로 이거를 대량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급을 해줬느냐 그러면 이제 덴마크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네 코펜하겐 시에 물어보니까 노인 인구의 10% 정도를 공급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지금 노인이 850만, 그러면 10%면 85만 채 이런 거죠. 그러면 곧 이제 1000만 명이 넘어갈 건데 한국의 이 덴마크 예를 보자면 맥시멈 하면 100만 호 정도를 지어야 된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100만 채 정도의 노인 복지주택을 공급해서 그런 곳에다가 노인을 여러분들의 부모를 모시면 그는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자기의 옷, 자기의 사진, 자기의 책 이런 거를 갖고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은 거기서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그냥 일반 집에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 집에 살면서 싼 가격에 살면서 새끼 밥을 해주고 같이 모여 있고 그리고 당직도 서주는 이런 그 돌봄을 제공하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본을 가봤죠.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이 갔던 사람들도 얼굴이 보이는데 일본에 이런 이제 그 사진 한 장을 이제 하자 보면 이런 이제 이 주택 아파트인 거죠. 복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복도가 쭉이 있어. 이 복도에 양쪽으로 방방이 쭉이 있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집주인인데 이 노인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침실이고 여기 간단한 거실이 있는데 이 거실에는 이 자기 책, 자기 CD,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자기 그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간략하게나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그거의 1층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공동의 거실, 여기 이제 보호자들이 올 수도 있고 가족들이, 그 다음에 이 공동의 식당, 그리고 이제 이 당직실, 이렇게 이제 있어서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일본의 사례고 지금 보면 이게 서구 이건 일본이고 운동도 하고 같이 뭔가 꽃꽂이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 사람의 이제 있는 거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장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제 이런 집을 이제 대량 공급을 해야 커뮤니티 케어가 이제 성립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제 물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와상 노인을 모시려면 집에 침대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전동 침대로 모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이동 수단, 그 다음에 가지가지 생활 보호구, 그래서 전동 침대 수량을 계산해 보니까 한 60만 대 추가해야 되고 욕창 매스리트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보행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야 이러면 돈이 엄청 들겠다 이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이런 종류의 산업이 엄청 발전하겠다라는 이제 그 산업자극 효과가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동시에 이게 이 정보와 ICT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가정 방문을 하면 당연히 원격 의료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이나 요양관리 시설이 점점 IoT가 붙어 들어가요. 요거 조금만 보시면 여기 침대가 있는데 이 침대를 왜 속에 보면 요 침대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일본에서 이제 본 요 스타일의 요 집에는 이게 이 사람 요 컴퓨터가 지금 뭐냐면 여기 있는 센서를 모니터링해서 밤에 자는데 이 노인네가 일정한 시간 동안 뒤척거리지 않으면 이 센서에서 알람이 울려가지고 쫓아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IoT가 발전을 하는 거죠. 저는 IoT가 발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요 지역사회 돌봄에서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요 약이 들어있는데 약이 때가 되면 약이 떨어지고 소리를 질러요. 이 기계가 약 드세요, 약 드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 노인들이 약을 놓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심지어는 요게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약을 떨어뜨려 줬는데 먹지 않고 있으면 이 당직이 쫓아오고 심지어는 단독주택에 있는 노인이라도 약을 안 먹으면 보건소에서 쫓아와 가지고 약을 먹이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이제 발전을 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개요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지역사회 돌봄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죠. 그래서 노동력을 만들어내요. 노인 건강해지고 장애인들도 훨씬 능력이 있게 되고, 그리고 여성은 해방이 돼서 이제 추가적인 아까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역사회 돌봄은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 전문직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그러니까 지원주택 100만 채, 예를 들어서 이 데이케어 센터 5만 개 이런 거를 만들어내면 어떤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주택에서는 청소도 해줘야 되거든. 빨래도 해줘야 되거든요. 하루 세 끼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당직도 서야 되잖아요. 공동 거실에서는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가 생기죠. 5만 개의 데이케어 센터가 있으면 거기에 사회복지사 취직해야지.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 작업요법사, 어쩌면 임상심리사, 치매 노인 때문에 취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5만 개의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또 점심 해줘야지, 청소해줘야지, 집에 왔다 갔다는 운전해줘야지, 이런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각종 주택개조 200만 채 하면 집수리 업자들이 얼마나 일거리가 늘겠습니까? 장비 있어야지, 복지연구 있어야지, 정보 있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전하죠. 우리 건보도 돈 절약할 수 있고, 복지체제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이런 종류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엮어지면 어떤 식으로 이게 흐름이 가게 되느냐면, 여기에 생산 일자리가 취업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니까 엄청난 가계소득이 늘죠. 일자리가 느니까 일자리가 거의 100만 개 이상 늘 거거든. 그 다음에 그러면 노동시장이 엄청난 개혁이 있죠. 우리나라 일자리가, 쓸만한 일자리가 한 2천만 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00만 개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가 늘면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래, 그게 지금 구매력을 늘리면 산업이 더 발전하고, 그럼 일자리가 더 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세금과 보험료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다시 이제 돈을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회수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노동과
그 일자리와 산업을 통해서. 게다가 여기에 여성이 해방되고 여성들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성 문제, 젠더 문제에 굉장한 이제 효과를 또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이런 종류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는 그 일석삼조의 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로 가는데 제가 말을 빨리 하고 서둘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약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좀 지겹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개요를 가지고 지금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작년 말까지 대체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정책 의제로는 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말이 이제 존재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주거 얘기를 하니까 그 전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 지원주택이나 이런 말들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돌봄하면 주거 문제를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점점 이제 생각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앙과 지자체에서 모형이 형성이 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도. 그래서 이제 선도사업 16개, 시범사업 2개 외에 자발적으로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하는 지자체가 65개로 이제 집계를 지금 복지부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지자체, 우리 공단, LH 등이 이제 이거에 보기 시작하고 사회서비스원도 어떤 이제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이게 이제 작년 말까지의 이제 상황이었어요. 금년에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정권 교체가 되어서 이게 이제 당이 바뀌니까 저게 어떤 식으로 이제 갈 것인가 하는 거를 꽤 걱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공약을 정리해서 인수위에서 만든 110대 국정과제 보고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이거를 주로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새 정부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공단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돌봄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그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 강화라고 하는 워딩이 들어 있어요. 지역사회 돌봄은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 통합적 돌봄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는 게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말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방적 통합적 돌봄을 강화하고 그래 노인을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이 뭐뭐뭐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접적 돌봄 확산 이렇게 아까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 사진에 해당되는 말이 들어있어요. 장기 요양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방향으로 서비스 강화를 하고 해야 된다. 재택의료센터 얘기가 있고 계약의사제 얘기가 있고 의료 요양 복합 제공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재가 서비스를 강화한다. 특별히 내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말까지 들어있어요. 요양보호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추진하던 그런 거에서 거의 맞다. 그리고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서 이 중앙 사회 서비스나 민관 협업 활성화가 되어 있고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임금 가이드에 맞는 종사자 보수, 돌봄 서비스 인력의 보수 체계, 서비스 품질 향상 그러니까 이 임금 체계나 근로조건 개선을 해주겠다는 말까지 들어 있어요. 고마운 일이지. 괜찮지 않습니까? 한 장이 더 있는데,
필수 의료 기반 강화, 여기 가서 공단이 엄청 신경 쓰일 말이 하나 들어있는데, 공공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과 공공정책 수가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의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공공과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요 규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공병원을 짓기보다는 민간병원에다가 공공적인 활동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요런 표현은 이제 나도 공약을 여러 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제 행간을 읽어보면 그런 뜻이 있겠어요. 예산뿐만 아니라 공공정책 수가라는 말이 들어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 될 수 있겠느냐 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주겠다는 말은 그 건보 돈으로 공공적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말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예산은 기본 있는 거고, 공공정책 수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관리를 경험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 사업 이것도 그 의원이나 민간병원에다가 수가를 줘서 좋은 일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다. 새로운 지불제도, 이거는 굉장히 좀 해석이 난감한데, 새로운 지불제도가 저게 무슨 뜻이냐? 그래? 그러면은 예산제 할 건가? 포괄수가제를 할 건가? 또는 뭐를 할 건가? 뭐 등등. 그런데 이건 완전히 오픈으로 그냥 새로운 지불제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다 지금 공단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규절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돌봄을 하고 의원에서 뭐 이 왕진을 갖고 그래서 뭐 가정간호 처방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해도 그거는 공단에서 수가를 주는 게 맞겠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제 얼마를 어떻게 줘야지 되느냐, 이거는 굉장히 이제 짱구를 굴려야 될 일에 속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마트 건강관리를 해서 ICT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에 대해서 케어 플랜, 뭐 건강관리 서비스 등 하는 만성질환 예방을. 어쨌든 여기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 중에 약 안 먹는 환자를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거에 해당하는 말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ICT 기반으로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공단의 빅데이터 활용도 같이 같이 이제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이것도 공단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규절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놀라운 것은 주거 지원이 있고 연평균 10만 호를 공공임대주택, 그러면 5년이면 50만 채인데 그 중에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제 지원주택에 대한 얘기가까지 여기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oT와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입주민 일상을 관리하는, 제가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또 여기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상당한 지금 원래 그 작년까지 얘기하던 이 우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얘기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의 여기저기에 이거 찾아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공단의 유혜정 박사가 정리한 거에다가 또 내가 또 다른 일 때문에 정리한 거 2개 묶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요컨대는 이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예방적 통합적 돌봄 강화. 종합적으로 이것만 모아놓은 그건 아니지만 상당한 강조를 했고, 이거는 나름 이제 시대적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성 있게 꾸준히 지속될 거냐 하는 거는 아직은 좀 불명이죠. 정권 초기니까. 그리고 이제 이 워딩만 있지 이제 콘텐츠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 지켜봐야 되겠다. 특징은 노인을 강조하고 이제 협력, 이게 의료와 돌봄, 민관 뭐 등등의 협조, 의료를 상당히 그 강조를 하고 약간 복지 쪽에서 섭섭할 정도로 이제 의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동네 의원, 재택의료 키워드가 방문의료, 의원의 만성질환 관리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 강조, 이제 ICT 뭐 이거 곳곳에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럴 것이다 이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와 환경의 과제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종사자 처우 개선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면 뭐 섭섭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도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12개 지역 시범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지역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정리하고 아마 12개를 새로 모집해서 이제 하려고 예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생각하고 또 좀 더 발전된 모형을 찾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법을 그 사실은 작년 벌써 1년째 우리 공단에서 복지부하고 이제 백업을 해가면서 지역사회 돌봄법을 이제 제정하는 이제 법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가급적이면 뭐 이제 빨리 이게 제정이 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제 법이 복잡한 그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돌봄의 정의가 뭐냐,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 참여기관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중앙지방정부, 건보공단, 사회서비스원 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 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예산과 건보와 요양보험, 장기 요양보험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다양한 사업이 뭐 수도 없는 지금 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수십 개의 목록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그 기존 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또 신규는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각종 정보 연계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우리 공단 정보는 어디까지 내놓게 될 것인지 활용을 하게 될 것인지 뭐 등등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사회보장 관련 법들 의료법 의료관계 다양한 법들의 관계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법이 엄청 복잡한데 결국은 이거는 정부입법이 이제 이렇게 복잡한 건 정부입법에 불가피한데 이제 공단도 적극 참여해서 이제 법을 빨리 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현 정부가 이제 그런 정도로 해줘서 일단 정권 교체 위기는 좀 넘어가고 있다. 이제 위기라는 게 지역사회 돌봄 이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종류의 위기는 이제 일단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뭐 그렇더라도 자관 이 너무나 광범위한 사회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느 정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역대 정부들이 자,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65세 이상이 노인이니까 이제 그 아래 한 20년 정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45세에서 64세 요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하나는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모셔야 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30대가 애를 키워야 되는 세대라면 40대는 부모를 모셔야 되는 세대로 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 40대, 50대 요 사람들의 선택은 두 가지야. 하나는 부모를 끌어안고 돌봄 노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시설에다가 집어넣고 죄의식을 느낄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어. 이 진퇴양난인 거지. 게다가 아무리 건보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돈을 대주더라도 이 집에서 모시거나 시설에 넣거나
그 돌봄 비용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요. 상당한 돌봄 비용이 잔존하고 있거든. 언매트 니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한국 가정의 먹구름이라는 거지. 이 죄의식과 돌봄 노동의 부담과 죄의식. 그런데다가 요 45세 요 정도가 되면 다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이런저런 병이 생기기 시작해. 일단 눈도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이러기 시작해. 걸으면 이제 뭐 팔다리도 아프고, 이런 이제 만성질환의 위협을 받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이 욕구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되면 기본적으로 슬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건 만국 공통이고 그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공포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가 생겨. 이건 뭐냐면 내가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중풍에 걸려서 눕게 되면 어떻게 하지? 또는 뭐 이런 종류의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이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것도 생겨요. 그런데 한국에는 한국의 특수한 제3의 공포가 있다는 게 뭐 나의 해석이야. 이게 뭐냐 그러면 이 격리의 공포예요. 나도 시설에 수용되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특수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이 공포가 없어요. 내 생각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공포고요. 그 질병에 대한 문제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조금씩은 나는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 중풍에 걸려서 누울 확률 줄어들고 있지. 또는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을 확률, 이게 치료도 생기고 치료법도 생기고 진통제도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옛날만큼 우리가 학생 때 내가 배우던 그런 암 환자만큼 고통스럽진 않아. 요즘 암 환자는. 그런데 한국에 새로운 공포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퍼레이션 공포, 감금될 공포 이런 거거든.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제 한국 노인의 삼중공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예요. 그리고 이제 이 45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게 진짜 그 당사자가 돼가는 이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그래프도 전에 보여드린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 가장 이 베이비붐 세대 그 세대 요 굉장히 이 인구 집단이 많은 45세, 60세가 지금 여기 한국 사회 최대의 인구 집단이야. 요게 60년대생, 50년대, 55년 요때부터 75년까지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에서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이 인구 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령화가 급격히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코호트 이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베이비붐 세대가 생겨나서 요게 80년대는 그 어린 그 유아부터 청년 집단이었던 사람들이 점점점 인구 이동을 해서 지금은 이제 장년에 속하고 이제 곧 노년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놓고서 한번 이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1920년에 총인구 5만 1000명, 5,100만, 45세, 65세까지가 32.4%. 그 다음에 65 플러스가 15%. 그래서 합쳐서 요 세대가 48%예요. 현재 상태로는 10년이 지나면 57%, 20년이 지나면 63%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봄의 당사자가 되는 그 본인과 가족, 이 두 가지를 당사자로 우리는 봐야 돼요. 이 관점을 나는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 노인 돌봄의 당사자를 노인으로 보면 잘못 그 정책을 만들게 돼요. 이게 노인을 돌보는 돌봄 부담을 지는 가족을 당사자로 봐야 이 정책이 제대로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48%, 57%, 63%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이 니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적 과제이고 이거를 풀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를 저는 전망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로 정리해 보자면 일단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제 고비는 넘기고 있고 시대적 과제이고 이게 이제 지역사회 돌봄이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 커지고 있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당이나 이제 뭐 민주당이나 이제 국힘이나 이 탈정치적으로 이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영역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거는 난이도가 엄청나게 아까 법안 얘기한 것처럼 엄청 난이도가 높은 거라서 굉장히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현황과 전망은.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이제 실행 전략을 볼 것인가, 그리고 이제 공단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인데, 이거를 보는 제일 좋은 방식으로 요 슬라이드를 이 책 보지 말고 요 슬라이드를 보세요. 이 정책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 이거는 뭐 가지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론이 많은 정책학 또는 행정학에서 많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지금 이 설명에 적합한 모형으로 이 킹든 모형이라는 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킹든 모형은 이제 어떤 이제 설명을 하는 거냐면 하나는 이 정책 문제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폴리시 프로블럼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돌봄의 니드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책 문제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다는 거지. 그냥 문제가 있고 이 정책 대안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대안을 제시하는 거지. 근데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도 그런 과제가 머릿속에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대로, 장기요양대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게 있죠. 다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가 어느 날 번개가 쳐. 어떤 번개가 치냐면 이게 정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내 이게 잘 안 되고 있던 게 이 정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출이 나오는 거예요. 뭔가 성취가 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일은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보면 이 정치 흐름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뭐냐면 정권교체야. 그런데 작은 거는 굳이 정권교체가 아니더라도 이제 정치의 흐름이 변하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설명이 되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건보도 역사에 있는데 이제 많이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의보 통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의보 통합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안 되고 있다가 김대중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번개가 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20년도에 이게 의보 통합이 이루어지고 우리 건강보험공단이 출범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예, 전형적인 예로 그런 거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사례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책문 이 킹덤 모형에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보자면 이건 어마어마한 니드가 있고 이 당사자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의 니드, 원트라는 건 결핍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돼. 이 시기에 이때는 그래서 이제 무언가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부담은 느끼는데 대안은 없어. 이 부모 모시기가 힘들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여론화하면 이거는 이 엄청난 이제 파워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부담만 느끼고 대안이 없는 상태, 요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래 정치의 흐름은 통상 정권 교체가 중요한 이 계기가 되는데 지금 이제 지난번 민주당 정부, 그 다음에 지금의 국힘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요게 양당이 이어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고 조금 전에 보신 요 정책의 문은 있잖아요. 통상은 잠깐 열렸다가 닫힌다고 돼 있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닫힐까봐 이제 빨리빨리 추진을 해두는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면 요 정책의 문이 상당히 오래 열려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저는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얼마나 정책 산출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관건은 대안 흐름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충분해. 그리고 이 폴리티컬 스트림도 양당이 다 어떻게 하겠다는 약간의 좀 서로 상의는 안 했지만 뭐 이제 같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대안 흐름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요는 지역사회 돌봄을 추진하는 조직 또는 어떤 추진력 이거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당, 정치인, 공공기관, 우리 공단 같이 공무원 뭐 등등이 전부가 다 이걸 하고 또 학자, 언론인, 어떤 전문가, 일반 국민 등등이 요게 추동력으로 이게 조직이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 대안을 설득력 있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공단의 이제 이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이게 말은 지금 내가 이제 설명을 일부러 지금 쭉 한번 다시 했는데 이거를 개요는 지금 들으시면 머릿속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부적으로는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이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이 디테일에서 깨지지 않도록 이 정책 모형을 잘 만들고 그러니까 각 기관의 역할 분담. 이것만 해도 골치가 갑자기 아프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단은 무슨 관계야? 또는 공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무슨 관계지? 그럼 중앙정부하고 지방관계는 어떻게 이 분담을 해야 되지? 어마어마하지. 그 다음에 서비스 구성, 아까 내가 크게 그림을 그린 니드를 다 할 거야? 아니면 노인만 먼저 해야 되나? 요거 뽑아서 해야 되나?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집어넣어줘야지 되지? 이게 어렵죠.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수많은 공급자들을 시줄 날줄로 긁어 모아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역할 분담도 해줘야 되는데 직역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러면 간호사하고 무슨 임상심리사, 무슨 물리치료사 싸우지 않을까? 그러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싸움이 여기서 또 반복되지 않을까? 한의사들이 가서 침묵했다고 하면 의사들이 반대하겠지? 가지가지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들이 그 다음에 재원의 구성과 조달 이거는 건보는 뭐를 급여를 해줘야 되나요? 또는 노인 장기 요양은 어떤 식으로 바꿔줘야 될까요? 그러면 일부의 김윤 선생 같은 사람은 지금 이제 이 요양병원을
그 장기요양 쪽으로 재원을 돌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까지는 예산에서 받고 어디까지는 공단이 부담을 해야지 되는 건가? 이것도 머리가 엄청 아프지. 그 다음에 이 신제도의 선행제 신제도를 이행하는 게 한꺼번에 절대로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건보료 부담 1단계 개편, 2단계 개편하듯이 1단계 개편, 2단계 개편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굉장히 힘든 주제. 이런 거를 이 정책 대안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 추동력을 만드는 건데 추동력만 있다고 해서 이게 없으면 안 되고 정책 대안이 있는데 추동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추동력과 정책 대안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 부분이 지금 공단이 이 복지부와 함께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실패를 요는 뭐에서 실패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패할 가능성 첫째는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조금 하는 듯 하다가 어정쩡하게 반만 가다 머무는 거죠. 이게 저출산 대책이 내가 보기에는 전형적으로 흐지부지한 거예요. 지금 뭐 저출산 대책 한 거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다가 동력 자체를 지금 잃어버렸어요. 일부의 반대, 특히 이제 의료계 문제나 이런 쪽에서 반대 불참 이런 거가 사실상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프라 구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노인 장기 건강보험 말할 것도 없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게 민간 업자만 잔뜩 해놨다가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게 이 공공성이 좀 있는 그런 인프라를 이번에는 갖추어야 되겠고 합리성이 없는 잘못하면 이게 아까 의료를 하기는 했지만 의원급들이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병원으로 또 가게 되면 병원 집중이 재발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시설들이 문어발식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잡아먹는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이런 공급자 구성, 전달체계 이거 합쳐서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성패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갈등의 위험성,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공급자들 간의 직역 갈등 엄청날 것이고, 그 다음에 기관 간에도 이게 이제 법을 만들고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 위험성, 내가 크게 볼 때는 동력이 떨어지는 위험, 이 인프라 구성에 실패할 위험, 그 다음에 내부 갈등에 휩쓸릴 위험,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특히 조심해 가면서, 주의해 가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면과제는 이제 실패 요인을 줄이면서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건데, 지역사회 돌봄법 제정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속적으로 이제 인프라 구성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1차 기견 능력 부족 문제, 그 다음에 장기 입소시설이나 재가기관을 변신을 시켜야 되거든요.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장기요양보험의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변신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건보 쪽에서 요양병원 이거 어떻게 이게 변신을 시키고 사무장병원 정리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변화를 이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부 갈등을 막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토론이 거듭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도 하고, 자율적으로도 하고, 또 이제 공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넌스 정리하고 직역 간 구조를 만들어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맥락에서 건보공단은 어떤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저의 발제의 이제 마지막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우선 건보공단에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뭐냐 이제 그건데요. 제가 이제 그 이사장을 할 적에 건보공단은 사실은 말은 건보공단이지만 그 세 가지 그 공단이 합쳐진 거다. 건강보험,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이고 두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법에서 이제 우리 공단을 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공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공단은 말만 건보공단이지 사실은 세 가지 공단이 합쳐져 있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공단이 이제 보건복지 데이터관리공단이 된 우리 빅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사실은 그 말만 요 세 가지지 그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실은 한지붕 두 가족처럼 큰 관계 없이 각각 그 살아왔는 게 사실이잖아요. 맞지? 그런데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되면 장기요양보험에서의 요소와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급여관리실에서 해왔던 각종 건강관리의 요소가 붙어 들어가는 거거든. 게다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차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두 가지 경험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상 이게 그 지역사회 돌봄 지원공단 같은 그런 위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양쪽의 관계를 묶어 들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으면서 공단 전체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 발전되는 그런 그 역할이 된다. 그렇게 되면 본사의 역할만 변하는 게 아니라 지사의 역할도 지금처럼 이제 보험료 징수 때문에 이제 민원만 받는 그런 종류의 활동에서 이제 서비스 제공을 하는 많은 부분, 서비스를 직접 제공은 하지 않지만 조금 이따 내가 이제 공단이 해야 될 일을 수행하는 훨씬 좀 다양하고 그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훨씬 더 재미있는 그런 종류의 그 일로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 돌봄에서 3대 가능성이 뭐냐면 공단은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고 표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이 파서빌리티를 지금 이제 포텐셜을 주는 건데 출장소를 통상 약간 무시하는데 돌봄으로 보자면 출장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장소라는 게 지금 이 징수 업무를 하지 않고 장기요양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기요양 이 지역사회 돌봄으로 보자면 사실상 232개의 지사조직이 있는 거거든요. 거의 이 지자체, 이 기초자치단체에 필적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게 굉장히 고르게 분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표준화된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그 등급 판정을 하든지 이용 지원을 하든지 이용 지원은 이제 표준화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어느 지사에 가서 하더라도 큰 차이 없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데 등급 판정 같이 나중에 종합 판정을 지자체한테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원주시에서 하는 판정과 남원에서 하는 판정이 같을까?
절대로 갖지 않을 거지. 그러면 남원의 지방 공무원하고 남원시의 지방 공무원하고 원주시의 지방 공무원하고 무슨 이 영천시의 지방 공무원하고 같은 등급 판정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영천지사와 남원지사와 원주지사가 등급 판정을 똑같이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제 이 파서빌리티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상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형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건보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건강관리를 하고, 또 우리 지사 중에 무슨 운동실 이런 거 차려놓은 지사도 꽤 있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고, 게다가 이제 각종 시설, 그 인력, 기기, 용구 등에 대한 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죠. 그 시설도 지금 우리 자료를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이름이 의료기관 지원실이었나?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인력 그 관리에 대한 이 전문기관도 이제 우리가 맡아서 그것도 정보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기와 용구 등이 그 건보와 이쪽에서 하고 지금 연구 시설까지 갖춰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각종 장비에 대한 능력을 또 갖추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막대한 종류의 빅데이터를 지금 갖고 있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이제 상당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떤 판정 이런 걸 하면 그 처음부터 종이 갖고 가서 하는 판정이 아니고 빅데이터를 먼저 분석해서 갖고 이제 종이로 해야 될 것만, 현장에서 해야 될 것만 추가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제 이 신속한 판정, 정확한 판정을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 관련 이제 다양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책 개발, 가지가지 학술 연구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이제 세 가지 그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 이제 나도 전부터 곰곰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한 5가지 종류의 그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5대 역할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 하나는 이제 과학적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복잡하다고 했던 돌봄 모형 개발, 그 다음에 이 법령의 어떤 재개정 지원, 이런 것들을 그 돌봄의 가지가지 디테일을 복지부에서 그거를 할 수가 없죠. 이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고 이제 우리 공단 연구원이나 급여이사실이나 장기이사실이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이걸 이 백업을 하는 거죠. 그거를 보사연은 할 수 있을까? 보사연은 현장 경험이었기 때문에 논리 구성은 할 수 있지만 디테일은 만들 수가 없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데는 결국은 우리 공단밖에는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그 장점을 살려서 표준화와 정보가 필요한 업무는 직접 수행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진단 기능과 처방 기능인데, 이 진단 기능은 뭐냐면 이 원스톱 니드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등급 판정, 그래서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만 이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건강 쪽과 이 복지 쪽을 동시 판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은 보니까 물론 이 노인 장기요양에서 하는 요양 서비스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데, 여기는 의사가 한번 와서 요 병을 진단을 해야 되겠다.
진단하고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 진단 기능을 원스톱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쪽의 그 판단과 복지 쪽, 요양 쪽 판단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것도 이 케어 플랜도 두 가지를 혼합된 통합적인 처방을 해야 되겠다는 케어 플랜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요양계획서를 만들어주는데 요양계획서가 아니라 건강과 요양을 다 합친 그런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이제 그 서비스 제공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뭐 재가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이 동원해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건보공단이 표준화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영천에서 하는 것과 남원에서 하는 게 전혀 다르면 안 되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진단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처방을 해야 전국에 불만이 없을 거다. 그러나 그거를 실제로 하는 건 지자체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들이 하면 된다.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재정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 돌봄 관련 지불은 어떤 식으로 지불 제도를 해야 되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게 수가를 줘야 되나? 수가를 주면 얼마쯤 줘야 되나? 이거는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의 원가 계산도 해서 그 원가에 따라서 적절한 수가를 설정해주는 요런 기능을 진료비 지불제도와 그 다음에 원가조사 수가 설정을 해주는 요런 기능을 공단이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사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하는데 각 지자체가 진행된 사업을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지역사회 진단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이 주기적인 평가와 이 지역사회 진단도 충분히 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진단은 뭐냐면 원래 그 남원시라는 데는 인구가 몇 명이고 노인이 몇 명이고 아까 이제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서 내가 이제 그림 그려놨던 각종 수요가 얼마나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2020년도 집계를 그 남원시 집계를 내고 그 다음에 그 5년 후에 2025년 후에 인구는 어떻고 새로운 니드는 어떻고 충족된 건 어떻고 그 언매트 니드로 남아 있는 건 어떻고 하는 거를 우리 빅데이터로 대부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는 것만 가서 현지 조사를 하면 그래 놓고 20년도, 25년도, 30년도, 35년도 이런 식으로 이게 주기적인 지역사회 진단을 하면 그래프가 쫙 나온단 말이지. 이거를 공단이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기능은 이제 공단이 할 수 있고, 이제 이 그러면은 이것도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의 예측과 중장기 계획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공단 말고는 할 데가 없는데 지금 이제 연구원에서 노인 한국 건강노화 코호트를 구성해서 45세 이상 60세 이게 코호트 조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왜 하라고 지금 작년부터 이제 다고쳐서 했는데 이거는 45세 이상 짜리한테 물어봐야 45세 그룹이 20년이 지나면 65세가 되고 그 다음 또 20년이 지나면 85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대를 조사를 해야 앞으로의 이 커뮤니티 케어의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코호트 조사를 하게끔 해서 이제 코호트 조사가 이제 복지부와도 승인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코호트는 이제 공단에 이제 특히 근데 똑같은 거를 이 코호트를 가지고 건보에서도 쓰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에서도 쓰고 지역사회 돌봄에서도 쓸 수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그 설문이 다 항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종합적으로 넣어서 이걸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이 건보공단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장기 계획도 세워 나가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5가지 이제 공단이 갖고 있는 이런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3대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5대 업무를 이제 구상해 가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내가 이제 고민하다 공단의 태도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좀 언유저러한 이제 거긴 한데 일단 공단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공단의 새로운 먹거리고 이제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돌파구라는 게 사실 지금 지사 업무도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고요. 뭔가 좀 생동감 있는 업무가 필요한데 뭐 지역사회 돌봄이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장기전이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전을 해야 된다. 장기전에 대비한 공단의 역량이 구축이 되고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지역사회 돌봄하면 공단에 와서 물어보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가지 싸움이 일어날 건데 예, 공단은 이제 바둑에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뭐 이건 다 알 건데 이 공단은 불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서 아무리 사회서비스원이 뭐라고 해봐도 지금 막 생기는 새끼 애벌레 같은 사회서비스원이 얼마나 하면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유를 갖고 또 인내심도 가지고 임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는 이제 이 지역사회 돌봄은 거대한 사회개혁이고 뉴딜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산업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보건복지만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이제 시대적 과제이고 복지국가로 하는 돌파구이고 공단의 차원에서는 이제 새로운 업무, 그 다음에 건보와 장기 요양 업무를 발전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수단, 그리고 이제 공단과 지사의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현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전략들 중에서 현재 지금 가장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내 생각에 법 제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법이 제정이 빨리 되면 될 수 있을수록 이제 방향이 잡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이 언제 올 수 있을지 그거는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 법 제정을 하는 거가 이제 우리 공단은 제일 중요하고 아마 지역사회 돌봄 전체적인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시범 사업이라도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이 뭐 작년부터 얘기해왔던 지원주택에 대한 이제 공단의 수탁받는 거라든지 또 요양병원, 요양시설 뭐 등등을 수탁받아서 실험을 해보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법 제정과 이제 예산 확보 이제 이게 중요하고 우리 공단에서는 우리 공단이 할 일을 좀 가지가지 챙겨야 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금년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말씀도 많이 주셔서 아까 공단 역할 중에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지불제도 수가도 말씀하셔서 조금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저희가 소프트 랜딩을 위해서 그 보험료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데 향후는 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과연 분리돼서 운영하는 게 저는 그 향후 방향에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10년이든 20년 후든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통합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처음 도입 때는 이게 유리한 점이 많았지만 향후 지불제도나 이런 거 고민할 때도 재정 자체가 공단이라는 조직 안에 같이 있긴 하지만 재정 자체가 분리된 거에 대한 단점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향후 1, 20년 후에는 이게 분리돼서 운영하는 게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통합도 이제는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뭐 나라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니까요. 판단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지금 건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너무 이제 분리돼서 완전히 지금 한 지붕 두 가족처럼 되어 있는 그거는 극복을 해야지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고 이래서 이제 진짜 그 전국적인 시행을 하게 되면 양쪽의 수가제도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그 원스톱으로 이제 모든 게 다 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표준화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제 제도를 양쪽이 다 표준화를 해야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인 한 명을 놓고 이게 이 요양 쪽에서도 수발이 들어가고 이쪽에서 이제 그 보건 서비스가 들어가면 이쪽 수가 뭐 등을 해야 되니까 수가도 이거 레벨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커지고 커질수록 건보와 장기요양보험은 이제 이 서로 이 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상호 호환성이 있는 그런 제도가 된다고 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그 반드시 통합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종류의 서로 이제 표준화와 이제 상호 호환이 가능한 제도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그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게 이제 지금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방문해 주신 김용희 전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